교육 격차를 느껴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번에 누구한테. 근데 저는 오히려 못 느껴봤다 싶은 게 아예 저는 저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경기장 안에서의 경기가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 경기장 바깥에 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격차를 실감하지 못한다. 학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충 1년 만이에요. 시리얼 찍었던 그때가 2월이 좀 덜 됐을 때죠. 저는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대구에 살고 있는 청년 노동자 이학선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생과 산업기능연을 거쳐서 경험을 했고 3년 정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계속 대구에서 사셨던 거예요? 태어나기는 경산에서 태어났고 경산에서 살다가 이제 동구가 대구에서 집값이 제일 싸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공고를 갔으니까 계속 대구에 살긴 살았어요, 그 동네에. 공고는 그래도 본인의 판단도 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 생일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라는 불안이 컸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본인이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셨거든요. 가난의 어떤 비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학습한 거죠. 인문계 가려면은 성적은 됐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취업률이 지금 너무 하락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군가가 기사로 담았을 때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정말 차가웠거든요. 니들이 네. 노력 안 해서 공고 갔는데 네. 무슨 대졸이랑 무슨 똑같은 처우를 받으려고 하냐. 대졸은 더 힘들다 뭐 그런 얘기 했고 근데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정말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댓글을 달아줬고 어떤 독자들이 실시간으로 느끼는 그런 불안이나 원망 같은 것이 되게 거칠게 근데 되게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었던 댓글이 막 몇천 개 막 달리니까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설문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더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이렇게 해서 학사님도 이렇게 만나게 됐었던 건데 작년에 10월에 여수에서 현장 실습, 요트 업체 현장 실습을 간 홍조은 군이 죽었죠. 그게 물에 빠져서 죽은 건데 그때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그 고인을 건져낸 것도 그 회사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 업체의 직원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랄까 그게 너무 반복되는 거죠. 또 돌이켜보면 이민호 군도 있었고 쭉 있었잖아요. 안 잊혀지는 게 이민호 군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일하다 죽은 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일터로 내몰렸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난이었다. 라고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도 옛날부터 그랬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나고 그게 대물림 되는 것 같고 특성화 학생들은 뭐 다들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경향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 교육급여를 수급받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몰려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공부를 못하면 왜 공부를 못했는지 가난하면 왜 가난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학사님이 바라보는 이번 대선은 어떨지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된 거거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뭐 소년공이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 정책에 가난하고 참혹했던 삶 그대로 이 공약에 녹아있다. 녹아있다. 소년 이재명이 살았던 삶이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년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녹아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년 이재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뭐 교육 바우처 얘기라더라고요. 교육 바우처 뭐 돈 몇 푼 지어주고 그게 교육 격차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현장 실습에 가지 않으면 알바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에는 어쨌든 이 사람의 삶이 불안정 노동으로 지탱될 수밖에 없다. 경제를 부흥시켜서 기회가 넘치는 만들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 시기에는 부흥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그렇게 힘들었나? 그 본인이 힘들었던 거에 대한 분석을 똑바로 못한 것 같아요. 교육 정책 자체는 다 근데 대입에 맞춰져 있고 다 시험 위주예요.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아니면 뭐 사실을 부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교육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사실 교육 정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그 학생이 더 성장하고 자기다움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있을 지도를 지어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놓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란 말을 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지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인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도 이제 비정규직도 많고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답답했어요.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100% 하면 공정한가요? 본질은 어쨌든 대학이라는 게 취업을 할 때 어떤 일자리를 가게 될 것인가 자신의 계급을 결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입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공정에 집착하는 거지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명문대 타이틀이 없을 때 자기의 삶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그리고
교육의 원래 목적, 자기다움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청년 세대들이 공정에 집착한다. 이 사람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공정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 대기업 공채에 집착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뭐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일하고 아저씨한테 폭언을 듣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규직 일자리라는 데 들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생존에 대한 욕망을 청년들은 공정하고 싶어 해라고 말하면은 정말 현실 진단을 잘못한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희망 사다리 교육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AI 교육 기반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AI 튜터로 학습 격차를 완화. 특성화고 관련해서 이제 언급은 했는데 고제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신기술 직업 교육 과정 개편하겠다.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들인가요? 도제교육이란 건 있고 코업제라는 것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고 학교랑 회사를 오가면서 배운다라는 단어가 좋아 보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정책 자료에 특성화고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되게 반갑게 봤는데 막상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을 어떻게 산업 인력으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이게 전형적인 MB의 관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제 민주당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특성화고 정책이 거의 아무것도 없어서 차라리 회사 관점에서 이제 재편을 하고 재원을 공급했던 마이스터고 육성했던 MB 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하셨다고. 관심 가져준다라는 거에 대한 반감인 것 같고 근데 그 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노동개혁 쪽 파트 보면은 노동개혁 참 말 잘 지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손질하겠다는 이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신 편이고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이제 1년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핵심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노동자가 절대로 대등하지 않아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공장 다닐 때 근로계약서에는 그때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52시간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거에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체크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노동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는 계속 단축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완전 배반이다. 지방대에 대한 고민도 없죠. 지역 중고 대학 연계를 육성하겠다. 뭐 연계를 이런 육성하겠다.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누구나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올 수 있어 하겠다. 그런 방향을 제시해놓고 뒤에서 지방대 육성하겠다 해봤자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용돈 없는 청소년 인터뷰에도 사실은 비수도권 친구들의 비율이 좀 높았어요. 설문지를 받아봤을 때도 지역 얘기가 좀 더 있었거든요. 그 우연이 아닐 거죠. 네,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도 고등학교가 좀 지역으로 갈수록 훨씬 더 열악해지고 그리고 그 졸업생들이 지역의 또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루트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하셨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읽은 칼럼 중에서 가난한 청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라는 걸 봤거든요. 이게 하나는 백화점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 있고 하나는 산업단지나 어떤 저 멀리 중소도시의 어떤 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을 끄집어내는 정책이 돼야 돼요. 용돈 없는 청소년 영상에서도 사소한 어떤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노력이 학습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간다. 그러면은 전 오히려 그게 교육 공약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문화적 자본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돼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말을 봤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오프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근데 지금의 놀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아이들은 저도 그랬어요. 컴퓨터 게임하고 TV 보고 계속 그렇게 방에서 뭔가를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로 그게 더 심해졌어.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진짜 이제 잘 살면 프라이빗한 거 구해가지고 대여해가지고 막 맞아 그런 기사도 봤었어. 말은 있는데 사실 거의 매 대선마다 보이는 메시지를 조금 다듬어서 다시 내보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이런 거 보면 좀 공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일자리,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신산업 디지털 대전환 이래가지고 일자리 뭐 몇만 개 만들겠다. 대구에 같은 경우도 한국게이츠라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임진숙 지도가 항상 언급하는 한국게이츠 항상 언급하시죠. 거기가 현대자동차의 부품사였고 내연기관차가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에서 사측이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원래 사실들 다 해고하고 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디지털 전환,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전환 과정에서 원래 일터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 내연기관이든 아니면 발전소든
그런 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들이 재취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200만 개를 만들면 뭐예요? 그거를 정책이라고 내면서 일자리 정책이다, 고민이 없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의 교육 공약 정책 이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획기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졸 250만 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뭐 첫 임금 250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건지는 안 나와 있고, 민간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하겠다, 정부부터 고졸 채용 앞장서겠다. 이건 좋아요. 노동인권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특성화고의 강사로, 노동인권 강사로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의 99.9%는 노동자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이거는 단순히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교육의 절대 방향,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의 주장을 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필요하고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언급하고 싶어요. 아동 청소년부 신설로 통합적 청소년 정책을 지원하겠다. 용돈 없는 청소년 기획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청소년 이퀄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이제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랑 보건복지부랑 여성가족부랑 이렇게 완전히 분절된 채로 되게 한계가 클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유스라고 해가지고 아동, 청소년, 청년 이제 생애 주기가 쫙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정의당에서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서, 근데 청년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생애를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신이면 임신, 출산이면 출산, 노후면 노후, 육아면 육아, 취업, 결혼,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한 사람은 청년은 청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애가 쭉 흘러가잖아요. 언급하고 싶은 군소정당 후보들 있으면. 김재현 후보 돌봄 노동자들을 국가가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참 인상 깊었던 게, 의외로 특성화고가 아니라 돌봄을 언급하셨네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돌봄 공백이라는 게 부각됐잖아요. 이 사람들의 노동을 집안일 한다, 뭐 아니면은 할머니 돌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동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또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 활동을 응원한다의 관점에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래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는 국가의 안전망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그 김재현 후보의 약간 정책관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김재현 후보가 국고보조금도 못 받는 당인데 그 2장짜리 종이에다가 특성화고 현장 시스템 노동보호라는 문구를 직접 넣은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여기 보면은 특성화고 현장 시스템의 노동자성을 보장하자라는 게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데 덧붙여서 도제 현장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자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사실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특성화고 현장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게 폐지돼야 된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는데, 왜 현장 시스템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게 좀 가려진다. 오히려 전면 확대를 이야기하면 이게 좋은 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가뭄의 단비 같은 후보의 발언이나 혹은 공약. 저는 병원비 100만 원. 제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가정인데, 엄마가 예전에 뇌 허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고 최근에는 갑상선암 수술도 하셨었거든요. 제가 동사무소로부터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 재난지원금을 엄마가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거기는 적혀있는 내용이 그런 거였지. 저소득층 생활지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인쇄를 잘못해서 저소득충이라고 적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때 인터뷰도 하셨죠. 근데 그때 저희 아빠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야, 니 근데 뭐 네 말이 아무리 옳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그 수급비 끊어지면은 병원비 누가 내줄 건데. 그러니까 당장 수급비보다도 병원비 지원이 굉장히 큰데 그거 끊어지면 병원 어떻게 가는데 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 생일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불안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간 것도 불안 때문이었고, 그리고 저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난하고 중산층인 걸 떠나서 거의 모든 청년들이 이 불안 때문에 노동을 준비하는 시기를 불행하게 보내요. 사람이 아프면 그것을 불행으로 보거든요. 당신이 아픈 건 당신이 위로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일이다 라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감성적인 이유인데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공약을 보면서. 불안을 없애주는 공약이 필요했다. 뭔가 더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가져간 사람, 이른바 승자가 뭔가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진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벌을 주고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또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으로 너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거를 감수해야 되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관점에서. 워스트는 뭐였어요? 아시다시피 시리얼이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커뮤니티의 반발인데, 그러면은 대묻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당신은 대통령이 되어서 커뮤니티의 눈치를 보고 국정을 운영할 건가? 어떻게 보면 용돈 없는 청소년 출연자의 대표격으로 나오신 것도 있어요.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프롤로그가 이렇게 이제 워딩이 있거든요. 꿈꾸라고 말할 자격 있어요? 라고 이제 하는데, 공약집을 보니까 좀 이분들 자격들이 좀 있는 것 같나요?
자격이 없죠. 여전히 자격이 없죠. 그 제가 나온 영상에서 봤는데 저 친구들 조금만 지원하고 노력했으면 상황이 더 여건이 좋았으면 서울대 갔을 친구들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랑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종류의 능력이에요. 칭찬해줘서 고맙긴 하는데 서울대에 갔다는 건 하나의 성취가 맞는데 그건 하나의 성취고 다른 성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공정은 다른 성취가 있다는 걸 다 지워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꿈을 꾸게 한다. 그게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대선 얘기하다가 좀 다른 데로 새는 느낌은 있는데 지금의 공정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중학교 때가 완전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가정의 아이들일 것이며 대치동에서 쪽집게 강사들한테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동네 수학학원 가는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험 자체가 공정하지가 않죠. 한날 한시에 친다고 해서 공정한 게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험장에 앉아있는 자세가 똑같고 똑같은 시험지를 푼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냐? 이준석이 특권 교육을 부정한다라는 거는 자본주의를 부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짜면은 우리가 불행해져요.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의 공정은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그 평등의 약속들을 비웃는다. 너는 틀리게 살았어. 너는 너의 삶은 틀린 삶이야. 공정하게 경쟁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왜 대학 학벌 자랑하면 안 돼? 혹은 내 능력이 뛰어난데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격차를 줄여나갈 것인가가 국가 정책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공정한 경쟁은 가능하다 퉁쳐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 3당 후보들이 똑같이 대학 공정, 입시 공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묶어내고 우리들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문제집들이 만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날 것으로 내어놓을 때 이게 진짜 울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예스럽지 않아? 평생 내가 봤던 그냥 선거 공부물이고 전형적인 그 모습인 것 같아. 안전하지. 안전하고 식상하지만 식상이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했대?